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언니,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정서는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는 정호를 부둥켜 안고 무거운 입을 뗐다. 정호는 가만히 있었다. 몸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다. 떨고 있는 자기보다 14살이 많은 어느새 중년의 몸짓과 말투를 갖게 된 언니가 애처로웠다. 편혜영 지음. 자매들. 정호가 결혼할 때 부모님은 이미 연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을 둘 낳았는데 동생인 정서를 낳을 때 40이었다. 철도 공무원인 아버지는 50살이 넘은 나이였다. 가족은 철도 공무원에게 주어진 작은 집에서 매우 검소하게 살았다. 자라면서 부모에게 맞은 적은 없었다. 함께 유원지에 가거나 바닷가에 가는 일도 없었다. 몸을 포개듯 기대고 누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다. 나이 차이가 많은 부모는 서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존대를 했고 귀가 나쁜 아버지는 부하 직원에게 하듯 크고 짧게 지시하는 말을 썼다. 어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다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듯 정호나 정서의 이름을 불렀지만 깨어나서는 자신이 두려워한 게 무엇이었는지 털어놓지 않았다. 아버지는 웃는 일이 거의 없었다. 식사 때 둥근 상에 가족이 모여 앉으면 아버지는 눈을 감게 한 후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을 유일한 기회일 때가 많았다. 정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집을 떠났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인 듯 일찍 결혼했다. 정서 역시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부모를 떠났다.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정호의 경제적 기반은 남편 인수로부터 나왔다. 정서를 돕는 일에 동의했건 아니건 돈을 버는 것은 인수였다. 그는 탄탄한 규모의 방위 산업체에 다니고 있었다. 정호가 인턴으로 입사한 팀의 부장이었다. 정호보다 16살이 많았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남자아이를 하나 두었다. 그와 함께 지내기 위해 견뎌야 할 것이 많았던 탓에 정호는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결혼 후에도 인수는 회사 일로 바빴다. 정호가 사회적 경력을 쌓는 일을 포기하고 요리와 인테리어에 다양한 시도를 하며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눈 감아주거나 혹은 모른 척했다. 정호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소일했다. 인수는 그에 대해서도 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시간은 없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블로그 방문객이 늘고 입소문을 타자 정호는 사진을 전공한 학생을 고용하여 블로그에 게재할 음식과 살림도구의 사진을 찍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내부 인테리어를 세심히 개조했다. 집안 곳곳에 면밀히 선택된 살림도구들을 무심한 듯 배치했다. 정호는 무엇이든 했다. 자신의 삶에 뭔가 진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매일같이 무슨 일인가 해야만 했다. 책을 내기 위해 정호가 출판사를 찾아다녀야 하는 일은 없었다. 여러 곳에서 출판 의뢰가 왔고 원하는 출판사를 세심히 선택할 수 있었다. 정호가 첫 책을 출간하고 자연주의 살림 전문가라는 알 수 없는 명칭으로 출판계에 안착한 얼마 후 인수는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내심 상무 승진을 기대하고 있던 인수는 다소 허탈해했고 얼마간 집에만 틀어박혔다. 정호는 남편이 우울을 떨치고
활발한 외부 활동을 이어가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모임을 만들어 인수와 함께 외출했다. 인수는 군수용품 외에 다른 화제는 몰랐고 자신이 아내에 비해 몹시 나이 들었다는 것에 놀랐다. 정호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구는 것도 거슬렸다. 정호는 달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늘상 웃고 미소 지었다. 다행히 반년쯤 후 인수는 공기업의 이사직으로 발령이 났고 순조롭게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정호는 그 무렵부터 인수가 본격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서가 정호의 집으로 간 것은 저녁 8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재활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정서는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었다. 정호의 전화를 받았고 바로 출발했다. 몹시 떨려서 두어 번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무사히 도착했을 때 정훈의 집은 큰 파티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정호의 버릇이었다. 그녀는 어둡고 음습한 것을 참지 못했다. 정서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정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현관 쪽을 돌아보았다. 정서라는 걸 확인하자 곧 고개를 돌리고 다시 맞은편 테이블에 놓인 거울을 들여다봤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 울어서인지 맞아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순간에조차 정호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차가워 보이는 얼굴은 정호의 매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려주었다. 소파에 불안하게 앉아있는 정호와 환하게 불이 켜진 집, 문이 죄다 열린 가운데 무덤처럼 어둡게 닫힌 침실문을 보고 정서는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다. 아니다. 정서는 더 일찍 그것을 알아차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정서에게 넌 괜찮냐고 물었을 때 이미 그 일이 벌어졌다고 확신했다.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해왔다. 만약 오늘 전화를 건 것이 인수라면 지금 소파에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은 인수였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정호는 닫힌 문 안쪽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을 것이다. 정서는 사실 인수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인수가 언니의 뺨을 때리고 주먹을 쥐고 힘껏 머리통을 가격하고 때로는 발로 걷어찬다는 걸 알았을 때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인수는 정서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의 아들과 정서는 같은 나이였다. 인수는 정호와 결혼한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인수의 전부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을 터였지만 단 몇 번이라도 인수를 괴롭히기에는 충분했다. 몇 차례인가 인수는 헛된 시도를 했다. 전부인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고 아이의 학교나 학원으로 찾아갔다. 정호는 자주 그 문제로 길길이 뛰며 흥분했다. 다시 한 번 더 그랬다가는 끝이라고 했다. 정호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말을 인수에게 해야만 했다. 정서는 인수를 처음 보았을 때를 기억했다.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인수가 양복을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를 오거나 잘 차려입고 한식당에서 가족들과 만나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인수는 그 모든 절차를 생략했다. 정호의 뜻이었을 수도 있었다. 정호는 인수와 가족이 만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지나고 정호가 정서를 불렀다. 정호는 인수가 원래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인수가 전부인과 아들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정호는 여전히 남의 집처럼 허둥거렸다. 플라스틱 쟁반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 싱크대의 모든 문을 열어젖혔고 자주 물건을 떨어뜨렸고 그릇끼리 부딪혔다. 무척 신경질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정서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소파에 앉아 인수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인수의 얘기는 몹시 흥미로웠다. 박식한 어른과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눈 것이 처음이었다. 신선한 경험이었다. 인수가 토론을 조장하고 정서로부터 의견을 이끌어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는 적당한 성량을 유지했고 익숙한 유머를 구사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서는 그저 들었다. 인수는 정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역 거래가 발생하는 방식이라거나 군수 제품 개발의 원칙, 미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 교황의 즉위식 같은 것에 대해서 그의 얘기를 통해 바라본 세계는 확실하고 견고해 보였다. 정서가 좀 더 아는 게 있다면, 그래서 활달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많은 것이 서로 통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얘기가 끝나자 인수는 정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중에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나이엔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는 질문이었다. 어느 나이건 돈이 가장 필요하다고 정서가 대답했을 때 인수는 크게 웃었다. 잘 단련된 눈가 근육이 자연스럽게 구겨졌다. 정서는 일단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경찰의 질문에 대비해 무엇이든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았다. 언니를 다그쳐 얘기를 들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언니에게는 안정이 필요했다.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집은 완벽할 만큼 깨끗하고 잘 간수되어 있었지만 썰렁했다. 컵보드에는 언니가 아끼는 잔과 티포트가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책장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집을 꾸미는 여러 가지 장식품이 적절한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왠지 공허한 기분이었다. 이 집에 긍지를 가진 언니에게 차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정서는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힌 침실 앞으로 다가갔다. 닫힌 문틈으로 무엇인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것이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가 아니라 그저 희미하고 옅은 어둠이라는 걸 알았을 때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정서는 뭔가에 끌리듯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그 문을 열 수는 없었다. 정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정신없게 굴지 말고 여기 와서 앉아. 정호가 말했다. 기운이 빠진 목소리였다. 정서는 말없이 언니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정서는 자주 반문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타당성을 제기했지만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았다. 정호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큰 시련을 겪고 있었다. 모든 게 끝나고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었다. 이제야말로 시작이었다. 정호는 자주 정서에게 시련을 털어놓았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겪은 일을 얘기하고 인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야기 끝에는 내가 뭘 알겠니?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 얘기를 통해 정서는 자신이 언니에게는 마냥 어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정호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다. 정호는 직설적이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다른 사람 탓을 했다. 오래전 인수와 처음으로 다퉜을 때도 정서를 다그쳤다. 너 때문이야. 네 거짓말 때문이야. 정서의 양어깨를 붙잡고 흔들기도 했다. 정서는
그런 순간 언니가 모든 걸 내보이는 듯한 순간을 잊지 않았다. 언니 얼굴은 차갑고 하얗지만 그럴 때면 선명하게 고리패고 그늘이 져 보였다. 그럼에도 정서는 언니에 대한 애정을 저버리지 않았다. 정서는 진심으로 언니를 좋아했다. 양육의 피로감을 숨기지 않는 무심한 부모로부터 일찌감치 독립한 자매로서 두 사람에게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라는 결속력이 있었다. 똑같이 부모를 경시하고 있다는 데에서 생기는 비밀스러운 연대감도 있었다.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진실된 우애 같은 것이었다. 정서가 줄곧 걱정한 것은 정호에게 시련이 닥쳤을 때 자신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변변치 못하고 힘이 약해서는 아니었다. 정호가 도움을 청할 만한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일은 충동적으로 순식간에 벌어질 테니 말이다. 바로 오늘처럼. 언니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정서는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는 정호를 부둥켜 안고 무거운 입을 뗐다. 정호는 가만히 있었다. 몸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다. 울지는 않았다. 이미 많이 울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울 필요는 없었다. 떨고 있는 자기보다 14살이 많은 어느새 중년의 몸짓과 말투를 갖게 된 언니가 애처로웠다. 정호가 정서를 가볍게 밀어내며 자세를 바르게 했다. 뭔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정호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 이제와 보니 정호가 입고 있는 실내복 앞에 붉은색 얼룩이 튀어 있었다. 정서는 진술서라도 읽는 것처럼 그 얼룩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정호가 그걸 의식한 듯 몸을 움츠리고 테이블에 둔 카디건을 걸쳤다. 한때 정서는 정호를 이해하지 못했다. 정호가 과거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현재의 삶을 구축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면 그랬다. 정호는 삶을 꾸미는 일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연주의 살림가라는 정체불명의 호칭에 만족한 듯 슬로우 라이프에 적당한 취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바느질과 보자기, 손뜨개,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로 여가를 채웠다. 정서가 보기에 그런 일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 있었다. 자연주의는 상품 가치가 높았지만 생각만큼 자연스럽지 않아 금세 피로해진다는 것을 정호는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게 고달픈 나머지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인수는 물론이고 정서에게도 그랬다. 사회에서 떠밀려난 인수를 홀대했고 힘들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겨우 동호회 수준의 테니스 모임을 지도하게 된 정서를 무시했다. 인수는 더 이상 정호가 원하는 수준으로 삶을 끌어올려줄 힘이 없었고 무능력한 정서는 아무리 애써도 정호가 바라는 정도로 올라갈 수 없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안쓰러웠다. 이 일로 정호가 애써 가꾼 삶은 곤두박질 칠 테니까. 공들인 생활도 산산조각이 날 테니까. 정호가 불안한 듯 시계와 정서를 번갈아 봤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정서는 그 얘기를 들어야 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니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마음의 준비가. 우선
정서는 언니를 안심시켜야 했다. 경찰에 가면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다고 말해야 했다. 정서는 언니가 속한 친목 모임을 알았다. 모임은 2주에 한 번씩 시내에 있는 와인바에서 열렸고 간혹 뮤지컬이나 공연을 함께 보았다. 주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다. 앞집 노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언니와 가깝게 지냈고 함께 마당을 가꿨고 서로의 집을 오갔다. 정서가 증언할 것도 있었다. 최근 인수가 심각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정서는 언니에 관한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얼마나 자주 멍이 든 채 나타났는지 하는 것들을 말이다. 사실 정서는 얼마간 인수를 만나지 못했다. 얼마 전 인수에게 실수를 했다. 형부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인수의 얼굴이 굳었다. 정서는 한참 후에야 실수를 알아챘다. 정호가 알려줬다. 정호는 몹시 화를 냈다. 그렇게 바보처럼 굴 거면 아예 인수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 다시 바보처럼 굴 기회는 오지 않았다. 정서는 인수가 없을 때에만 정호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인수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서가 힘겹게 그 얘기를 털어놓으면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는 그런 인간이 있는 법이라고 속단했다. 그러고 나면 속된 말투로 정서에게 물었다. 네가 직접 보는데도 언니한테 그랬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하면 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투였다. 정서가 묘사하는 것이 어찌나 실감나는지 친구들은 마치 정서가 실제로 본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중에는 정서조차 언니에게 들은 것과 상상한 것, 이야기 도중에 부풀려지고 윤색된 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인수에게 언니가 맞는 상상을 할 때마다 정서는 제가 얻어맞는 것처럼 몸서리를 쳤다. 상상만으로 하도 실감이 나서 욱신거리며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 언니한테 들은 거야. 직접 본 적은 없는 거네. 친구들의 질문을 정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원래 그런 폭력은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법이고 부부간의 일, 가족의 일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당연해 목격자가 생기기 어려운 법이다. 처음엔 숨어서 때리다가 나중엔 대놓고 때리기도 한데 친구들이 남의 일 얘기하듯 심상한 말투로 대꾸할 때마다 정서는 기분이 상했다. 정서는 자신이 목격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언니는 정서가 집에 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아마도 인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으리라. 처음에는 아내를, 다음에는 아이들로 확산되는 것이 폭력의 수순이니까. 정서가 정호를 부모로 여기는 것처럼 정호 역시 정서를 자식으로 여기는 탓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나왔다. 정서가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하면 친구들은 표정이 굳었다. 그 애들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정호는 기꺼이 정서를 양육해왔지만 지금 정서가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 생각이 정서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정호가 머뭇거리다가 손을 뻗어 정서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정서는 닫힌 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이제 곧 정호로부터 오늘 벌어진 일을 듣게 될 것이었다. 한 번 얘기를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터였다. 진실을 알게 될 순간이 두렵지만 기다려지기도 했다. 정서는 알고 싶었다. 인수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았고
날카로운 칼을 피하지 못해 결국 정호가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를 정선은 드디어 문에서 고개를 돌려 정호를 보았다. 정호는 한사코 정서의 시선을 피했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두려움 같은 걸 들키고 싶지 않았으리라. 언니, 우선 뜨거운 차라도 마시자. 정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직은 시간이 있었다. 정호가 좀 더 안정이 되면 얘기를 하고 긴장을 가라앉히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야 했다. 더 시간을 끌어서는 좋을 게 없었다. 경찰에 전화를 거는 사람은 정호 자신이어야 했다. 정서가 대신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정호는 인상적일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다. 언니가 인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정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감했다. 결코 안 생겼으면 좋을 일이지만 이미 그럴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정서는 언제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들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떨고 있는 언니에게 두꺼운 모포를 덮어주고 안정감을 준 후 피 묻은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일 말이다. 피 묻은 옷과 어질러진 현장은 언니의 행위가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 잘 기억하고 보존해 두어야 했다. 정작 정호는 차분했다. 무기력해 보이고 멍한 듯 보이기는 했으나 모든 일이 끝났고 돌이킬 수 없다고 체념한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몸을 떨고 횡설수설하고 불안한 것은 오히려 정서였다. 시간을 끌어 경찰이 조금 더 늦게 도착하기를 바라는 것도 정서인 것 같았다. 정서는 막연히 언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어쩌면 지금뿐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면 언니는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이상 정서에게 얘기할 수 없을 터였다. 언니, 탁하게 갈라진 음성으로 정서가 말했다.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거야. 정호가 대꾸 없이 찻잔을 받아들었다. 정서는 자신의 말이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투여서 조금 놀랐다. 그런 시간이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듯 들렸다. 언니가 잘 견뎌야 해. 그럴 수 있지? 정호가 부드럽게 정서를 바라보았다.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정서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정서는 정호를 마주 보았다. 정호는 담담하고 짧은 한숨을 내쉰 후 천천히 차를 마셨다. 기운을 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가까스로 참는 것 같았다. 울먹이거나 변명하거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도움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마음이 아예 없을 때 정호는 차분해졌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낸 사람 특유의 단호함이 엿보였다. 정서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일었다. 언니는 인생에서 겪지 않으면 좋을 일을 많이 겪었다. 정서는 그것을 잘 알았다. 오늘 벌어진 일 역시 그렇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언니가 차를 마시는 소리 사이로 은은한 향이 흘렀다. 공기는 고요했고 낮게 가라앉아 포근했다. 나쁜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이 평화로웠다. 물론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현관벨이 울렸다. 경쾌한 소리였다. 닫힌 문과 그 안에 고인 정적만 아니라면 방문객은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잘 정돈된 집 안팎, 적당히 자리를 차지한 세련된 장식물을 보면 손님이 자주 드나들도록 설계된 집 같았다.
정서는 벌떡 일어나 인터폰으로 현관을 지켜보았다. 화면에 앞집 노부인이 서 있는 게 보였다. 적당한 양의 새치가 굵은 웨이브 속에서 은빛으로 기품 있게 빛났다. 정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정호를 보았다. 정호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서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상황에 방문객을 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목격자가 느는 것은 반길 일이 못됐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정호가 담담히 말했다. 정호는 노부인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정서도 잘 알았다. 언니에게 자주 얘기를 들었다. 텃밭에 식물을 심는 시기나 재배 방법을 알려준 것이 노부인이었다. 박쥐 매듭을 짓는 법과 감침질, 사뜨기 같은 방법으로 보자기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정호는 그런 것들을 정서에게 같이 배우자고 했다. 정서가 다리를 다쳐 테니스 강사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우울해하고 있어서였다. 정서는 그렇게 했다. 인수가 출근하고 나면 정훈의 집으로 왔다. 좁은 마당에서 정호와 노부인이 텃밭을 가꾸는 동안 정서는 노란 공을 쳤다. 공은 간혹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정훈의 집 앞 도로로 날아갈 때도 있었고 애써 가꾼 텃밭을 치기도 했다. 텃밭에 앉은 노부인의 바로 옆으로 떨어지거나 노부인네 유리창 마당에 놓인 항아리를 칠 때도 있었다. 노부인이나 정호를 칠 때도 있었다. 실수였다. 아무도 없는 척하면 돼. 정서가 말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온 집안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거실 창을 가린 리넨 커튼으로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일 것이었다. 어쩌면 노부인은 정서가 오는 걸 봤을 수도 있었다. 두 집은 마당을 공유하며 서로 마주보는 형세였다. 다시 벨이 울렸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안쪽을 기웃거리는 노부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노부인은 이상할 정도로 끈질긴 데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물고 늘어졌다. 다 죽게 생긴 정호의 텃밭을 다시 일구어 완전히 살아나게 한 것도 그녀였다. 오늘 그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작정한 것 같았다. 네가 오는 걸 봤을 거야.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정서는 후회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를 설득해 경찰에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다. 수사관은 사건 발생 시각과 경찰에 신고한 시각의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정서는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생각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차례 상상해 왔지만 정작 그 일이 벌어지고 나자 그간의 고민과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무력하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노부인이 소란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노부인은 한 손에는 커다란 쟁반을, 다른 손에는 언제나 브로치처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슈나우저를 안고 있었다. 정서가 생각하기에 냄새는 집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든 쟁반에서 풍겼다. 잘 쪄진 고기만두 냄새였다. 동생도 와 있었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노부인이 정서에게 말했다. 정서는 어색하게 눈인사만 건넸다. 정서는 개를 무척 싫어했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싫었고 털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받겠다는 듯 계속해서 꼬리를 치고 눈을 마주치려 하는 게 싫었다. 물론 더 싫은 쪽은
그런 개를 품에 안고 다니는 견주였다. 언제나 마당이 보이는 거실 커튼을 열어두고 지내는 노부인이 정서를 보고 놀란 척하는 게 의문스러웠다. 그녀는 드나드는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고 이웃에서 특히 정호에게 일어나는 일을 죄다 간섭해야 직성이 풀렸다. 정서가 길가에 아무렇게나 차를 대고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노부인은 김이 나는 만두가 든 쟁반을 정호에게 건네고 본격적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집에서 나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몸에 안긴 슈나우저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덩달아 코를 벌렁거렸다. 정호는 당황하지 않고 거실 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노부인의 시선을 돌렸다. 열린 창으로 불어드는 바람에 커튼이 속절없이 흔들렸다. 노인이 냄새의 근원지를 찾는 일을 관두고 편안해진 얼굴로 정서에게 다가와 물었다. 운동하고 바로 왔나 보네요. 요즘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지면 나도 다시 지도해줘요. 답을 듣는 일에는 흥미가 없다는 듯 노부인은 접시에 만두를 옮겨 담는 정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정호에게 자신이 왜 저녁까지 먹은 마당에 다 늦게 만두를 빚게 되었는지 웃음 섞여 속닥거리며 털어놓고 있었다. 만두에 들어간 재료가 모두 텃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며 고기 역시 특별한 사육법을 가진 주인 아래서 키워진 것이라고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듣지 않아도 상관없는 얘기였지만 정호는 흥미롭다는 듯 그 얘기를 듣는 신용을 했고 간간히 대수롭지 않은 말로 대꾸했다. 정서는 그 모두를 지켜보면서 노부인이 자신에게 왜 괜찮냐고 물었나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정호 씨는 이런 걸 많이 먹어둬야 해요. 정서 씨도 좀 먹어봐요. 노부인이 정호와 정서 앞으로 슬쩍 접시를 밀어주었다. 정서는 노부인의 말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언제나 정호에게 다정했다. 정서가 보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때에도 다정하게 굴었다. 말하자면 지금 같은 때 노부인은 유난히 헬쑥하고 수심에 찬 정호를 못 본 척하고 있었다. 정호의 실내복 앞섭에 묻은 얼룩에 대해서도 모르는 척했다. 정호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접시로 손을 뻗어 커다란 만두를 집어들었다. 마치 그것을 처음 본다는 듯이 이리저리 돌려보고는 한 입 베어 물었다. 고기로 두툼하게 속을 채운 만두에서 육즙이 스며나와 손을 타고 흘러내렸다. 늘 거실에 계시나 봐요. 정서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다. 정호가 흘끈거리며 정서를 쳐다보았다. 정서가 뒤이어 하게 될 말을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정서는 단호하게 정호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닫힌 문 쪽을 보았다. 거기에서는 여전히 어떤 냄새가 노부인이 현관에 들어서며 지적한 그 냄새가 어둠과 함께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호는 긴장을 감추는 방법으로 말없이 커다란 만두를 먹는 쪽을 택한 것 같았다. 만두를 삼키기도 전에 다시 손에 집어들었다. 손을 타고 흐르는 육즙을 입고 있는 실내복에 닦았다. 정서는 차갑고 도도하던 정호의 퇴행을 불안한 듯 바라보았지만 막을 도리가 없었다. 정호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노부인의 환심을 사는 동시에 말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거기가 빛이 제일 잘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해 비치는 게 참 좋거든요. 노부인이 정서의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다. 그녀는 질문의 의도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책을 보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거든. 만두를 씹으며 우물거리는 통에 정호의 말은 대번에 알아듣기 힘들었다. 많이는요. 눈물이 하도 나서 요새는 통 못 읽어요. 그냥 펼쳐놓고 앉아 있는 거죠. 노부인이 약점을 고백하듯이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호가 다시 우물거렸다. 계속 눈물이 고여요. 남들은 슬퍼서 우는 줄 알 거예요. 눈곱도 잘 끼는데 하루 종일 모르고 있을 때도 있죠. 그냥 세상이 뿌연가 보다 하고 말죠. 거울로 봐도 잘 안 보이고요. 잘 보이지 않는다니 무서운 일이네요. 아직 늙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늙는 게 무서운 일이긴 하죠. 딴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러다 나아지기도 한다네요. 나는 아직 그럴 기미가 없어요. 다 늙은 줄 알았는데도 아직 뭐가 남았는지 익숙해질 일이 또 생기고 그러네요. 정호가 입안 가득 들어찬 만두가 보일 정도로 크게 웃었다. 정서에게는 바보 같아 보였지만 노부인의 마음은 얻은 것 같았다. 정호 씨가 잘 먹어주니 고마워요. 뭐랄까,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린 훨씬 외로웠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호가 오물거리며 재빨리 대꾸했다. 고기 같은 거요. 동물 인권이다 뭐다 해서 유별나게 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 몸이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해요. 그래야 균형이라는 게 맞아요. 꼭 영양의 균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노부인이 속삭이듯 말했다. 정서는 인상을 찌푸렸다. 노부인의 품에서 벗어난 슈나우저가 만두 접시에 혀를 내밀고 있었다. 정우는 그걸 보았는지 어쨌는지 다시 만두에 손을 뻗었다. 어쩌려는 것인지 벌써 6개째 만두를 먹고 있었다. 끊임없이 만두를 입에 넣으며 턱에 흐르는 육즙을 계속해서 닦는 정우는 미련해 보였다. 이제껏 정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정서는 몹시 충격을 받았으나 정호가 불어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꾹 참았다. 어쨌거나 노부인은 빼어난 조력자였다. 정서는 언니가 곧잘 노부인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후 3년 전에 정호와 이웃한 집으로 이사왔다. 하나뿐인 딸은 가족과 이민을 갔다. 애완견과 둘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정호가 노부인의 잃어버린 개를 찾아주면서 우정이 시작되었다. 정호는 간혹 특별한 우정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다. 노부인이 엄마 같을 때가 있다고 했다. 노부인은 간혹 정호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 멍이 든 모습도 봤다. 그것이 테니스 공에 맞아서가 아니라 인수에게 맞아서 생긴 멍이라고 제대로 알려준 것이 정서였다. 정서는 한동안 타운하우스 인근 코트에서 정호와 노부인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주었다. 집에 틀어박힌 정서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불러내려고 정호가 꾸민 일이었다. 정호가 공을 줍고 있을 때 정서가 그 얘기를 해주었다. 노부인은 놀랐지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 정호가 땀에 젖은 얼굴로 노란 공을 한가득 안고 왔기 때문이었다. 물론 노부인은 정서에게 항변했다. 정호와 인수가 다정하게 외출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출퇴근할 때마다 인수가 기품 있는 차림으로 다가와 호감 가는 말투로 인사를 하고 겸손하게 차를 타고 떠난다고 했다. 노부인은 언젠가 인수에게 점잖은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이를 작정이라고 했다. 정서는 만약 그랬다간
언니는 더 많이 얻어맞을 것이라고 일러줬다. 정서는 문득 노부인에게 그 냄새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갑자기 든 생각이었지만 좋은 질문 같았다. 노부인의 대답 여하에 따라 정우는 경찰에서 할 진술의 내용을 조금 바꿔야 할 수도 있었다. 노부인은 뭔가 알고 있을 수 있었다. 이 집에 떠도는 희미한 피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었다. 집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다.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던가요? 정우는 입에 만두를 넣으려다 말고 정서를 쳐다보았다. 커다란 접시 위에 만두는 이제 겨우 2개가 남아 있었다. 정호의 표정에 잊고 있던 두려움이 서서히 어리기 시작했다. 노부인이 정서를 쳐다보았다. 그제야 정서는 이 질문이 느닷없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글쎄요. 비릿한 냄새 같기도 하고 심한 땀 냄새 같기도 하고. 노부인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하루 종일 문을 닫아놔서 그래요. 내가 늘 일러도 젊은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문을 열어놓는 게 큰 일인 줄 알아요. 하기야 요새는 별 험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요. 피냄새예요. 정서의 말에 정호가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다. 나머지 다른 창도 죄다 열 작정인 것 같았다. 아무리 봄이라지만 해가 저문 후에 부는 바람은 온기가 전혀 없었다. 노인이 카디건을 여몄다. 정호의 실내복자락이 펄럭였다. 비는 무슨, 새댁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채식주의자요. 이런 만두나 만들어줘야 겨우 먹는 신용만 하지. 정호가 안도한 듯 마지막 만두를 집어들었다. 노인이 금세 안쓰러운 표정으로 정호를 지켜봤다. 정서는 그쯤에서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정호가 만두를 한 입에 다 쳐넣지 않았다면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오늘 형부 못 보셨어요? 노부인이 무슨 뜻이냐고 묻듯 정호와 정서를 번갈아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다. 정호가 턱으로 흐르는 육즙을 혀로 빨아먹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정호는 노부인을 따라 마주 웃다가 정색한 표정의 정서를 보고 가까스로 웃음을 참았다. 정서는 인상을 찌푸렸다. 노부인이 웃음을 참고 밭은 숨을 내쉬었다. 노부인이 씻지 않은 쟁반을 한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슈나우저를 안고 돌아간 후에야 정우는 다시 무뚝뚝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정우는 화가 났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파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정서로서도 불쾌하긴 마찬가지였다. 이 불필요한 대립에 장점이 있다면 닫힌 문 안쪽에서 벌어진 일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예 문제를 잠재워버릴 만큼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정서는 아까 정호가 열어젖힌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불필요한 빛이 거실에 앉은 언니의 실루엣을 반사해낼까봐 전등도 껐다. 정호는 묵묵히 정서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정서는 문득 이 모든 것이 정호 계획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정호는 늘 모든 것이 용의주도하게 계획되어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충동이나 자율, 본능 같은 것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걸 두려워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았고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거짓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았다. 정서가 정호에게 인수에 대해 캐물으려고 할 때 차고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반갑다는 듯 벌떡 일어섰다. 잠깐이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면서 거실은 불을 켠 듯 환해졌다.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은 정호는 털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듯 방금 정서가 끈 불을 모두 다시 켰다. 정호에게 보이는 활기어린 표정 때문에 정서는 정호의 오래된 충고를 떠올릴 수 있었다.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라던 말이었다. 정호는 진심이 담긴 그 말을 여러 차례 정서에게 했다. 정서가 자신을 대신해서 인수의 전 부인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정호가 그 얘기를 처음으로 했다. 인수 전 부인은 미처 집에서 챙겨나가지 못한 물건을 건네받고 싶다고 했다. 정호는 고작 중학생인 정서를 내보냈다. 아무래도 인수가 전 부인을 만나는 것은 싫었을 것이다. 자신이 만나면 수모를 겪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정호는 정서에게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쇼핑백을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여자는 단번에 정서를 알아보았다. 정서가 든 쇼핑백 때문이었다. 쇼핑백은 인수가 다니는 회사의 것이었다. 정서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니가 얘기해 준 것은 아니었다. 쇼핑백에 든 물건을 열어보고 알았다. 거기에는 여자의 화장품 몇 개와 낡은 슬리퍼가 있었다. 오래된 그림 액자와 촌스러운 옷도 있었다.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을 물건들이었는데 아마 그래서 전해주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런 물건을 주려니 오히려 정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여자가 자신에게 그 안에 든 물건들을 마구 던져버리면 어쩌나 싶어 두렵기도 했다. 막상 여자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마음이 누그러졌다. 여자의 태도와 표정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어린 정서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반듯하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단정하고 선량한 인상을 풍겼다. 사진으로 본 인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에게서 나이보다 어른스러운 태도를 볼 수 있었는데 여자에게서 온 인상 같았다. 정서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바로 자리를 뜨려는 그녀를 붙잡았다. 무슨 까닭인지 그러고 싶었다. 아저씨요. 아주 이상한 사람 같아요. 다급한 정서의 말에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언니를 때려요. 자주요. 정서는 그녀를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인수가 정호에게 못되게 군다고 알려주고 그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예상과 달리 여자는 정서의 거짓말에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친절하지만 냉소를 숨기지 않고 웃었다. 인수는 정호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여자가 가진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정서는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정서를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수에 대한 변함없는 의리와 신뢰를 드러냄으로써 충분히 정서를 비하했다. 인수의 배신은 정호의 계략에 의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게 분명했다. 정호가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 업무적 재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성적 매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정서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본 적도 없는 인수의 폭력적인 성향을 열거했다. 인수가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아까보다 더 크게 웃었다. 만약 정서가 조금만 더 어른이었다면, 교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자신이야말로 그녀를 한 대 때렸을 거라고 말했다. 정서는 실패했다. 인수가 언니를 참을 수 없어 하고 어떤 행복도 느끼지 않으며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알려주려는 일에 실패했다. 여자는 변함없이 차분하고 예의를 지켰다.
쇼핑백을 내던지지도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정호를 혐오하는 말도 내뱉지 않았다. 여자를 만나고 나서 정서는 언니와 인수를 볼 때면 내내 이상하고 어색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서는 인생이 정해놓은 역할에 빠져 언니와 인수가 불행하리라 생각해왔다. 정호는 그 일로 인수와 다퉜다. 정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고 생각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정서가 그 무렵을 떠올리려면 항상 시간이 걸렸다. 모두로부터 버려진 느낌을 내내 품고 있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서는 생각을 떠올린 시점이 너무 늦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듯 생각이 곧 진실인 것은 아니겠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